최재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제목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를 위한 변명. 정말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가? 이 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오셔서 이게 웬 과학 강의를 갑자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좀 우둔한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중요해서 4번 연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궁금증 풀으면서 꼭 지식무장되는 그런 시간, 또 은혜도 받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예, 최재호 교수님 앞으로 모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주의 복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기후 청지기론, 환경 청지기론 특강을 통해서 정말 이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4주 동안 환경 청지기론이라는 이런 주제로 4주 연속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장로님이 말씀드린 대로 언뜻 생각하면은 이 기후 문제, 이게 무슨 이 신앙과 관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기후는 기후고 과학이고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여기에는 심각한 진리의 왜곡과 그 밑에 아주 교묘한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 교회를 이게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기후 종말론이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를 위한 변명, 정말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3년 여름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해 여름은 굉장히 더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지향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신문 기사,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기사들, 많은 칼럼들, 많은 방송에서 이 지구온난화가 기후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이 모든 기상기후, 기후이변들 이것은 전부 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온난화의 그러면 주범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전제하고 모든 방송, 모든 정책, 모든 이 주장을 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후는 항상 변합니다. 기후가 이때까지 변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넓게 보면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후는 변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짧게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를 수 있고, 또 더 짧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도가 다르고 기후가 다릅니다. 더 또 좁게 보면은 아침에 온도가 다르고 저녁에 온도가 다르고, 이렇게 보면은 기후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후에 대한 예측은 장기적이고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이 많이 더웠다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그렇게 더울 거다?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올해 더워도 내년에는 더 시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또 설명할 때는 적어도 10년, 20년, 더 크게는 30년, 50년, 100년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에 대해서 예측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날씨가 여름에 더웠다고, 지금은 기후의 재앙이 다가왔다고 모든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기후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 종말론이라는 이 말 속에 이미 영적인 뿌리가 들어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인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기후는 변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때로는 춥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결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설득하거나 강요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판단은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자신의 선택입니다. 제 할 일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현명한 판단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판단은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겠구나, 저것이 옳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구온난화는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전체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왜 지구온난화를 말하고 있는가? 지구온난화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대로 지구온난화는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의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은 생태계와 인간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제 좀 해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종말론, 기후 위기론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계속 강요하는 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주로 인간의 산업 활동에서 배출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는 가스니까 이제 결론이 딱 가면은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고 그 온실가스는 주로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온실가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산화탄소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말 인간이 배출하는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것 이외에 자연적인 요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자료를 보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것보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거를 딱 도외시하고 인간이 배출하는 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모든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과연 몇 프로이겠는가? 이 문제도 심각한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관찰이나 분석이나 평가 없이 그냥 이산화탄소 인간이 제일 많이 배출하는 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지구온난화와 빈번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후는 수시로 변하고 또 기후는 주기적으로 변하고 또 이 모든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유발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자연현상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역시 이 주제 가지고 다루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유발하는 것인지 자연 현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견해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론의 주장, 두 번째는 기후 위기 회의론의 주장입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데 기후 위기론이 진짜 심각하다. 인간이 유발하는 기후 위기론이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 이걸 흔히 기후 위기론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후 종말론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기후 위기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다,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이 유발하는 기후 위기의 회의론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후 위기론의 회의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첫 번째는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은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유발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추정한다 얘기하고는 그 다음 한 단계 나가면은 이것이다 주장으로 들어가고 확실한 신념으로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추정에서 주장으로, 주장에서 신념으로. 그래 넘어갈 때 왜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한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추정한다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는 주장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산업혁명 이후 1750년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280ppm에서 400ppm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대기 전체에서 이산화탄소가 0.028%에서 0.04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게 대기 중에서 2배 증가하는 사이에 이 대기의 온도가 1도에서 1.19도 상승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여기서 단순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도 상승했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1도에서 1.19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0.6도 정도 상승했다. 그거는 그 밑에 있는 대로 이것은 기후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도에서 1.19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후 피드백 효과를 적용하면은 대체로 한 58% 정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0.6도씩 상승했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연관관계,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했다는 것하고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 이거의 인과관계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론자들은 이 둘을 보니까 이 둘이 같이 가네? 이거 우리가 옛날 말 흔히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됩니다.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떨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까마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비일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비일학에서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다. 지구의 기온은 1500년 단위로 온난화와 한랭화를 반복하고 있다. 인간이 어떤 유발하기 전에 이 지구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1500년 주기로 때로는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난화 주기라는 겁니다. 그 그래프 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게 큰 화살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 18세기의 소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지금은 기온이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래프의 첫 번째 보면은 그 중세 시대 온난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이 18세기에 지구의 온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마지막에 화살표 끝부분에는 현재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이 1500년 주기로 왜 지구의 온도 기온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이 지구의 지축의 각도, 지축의 흔들림, 또 태양의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00년 주기로 이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이 기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기후 위기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위기론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이 모든 기후 변화의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 두 번째는 지구의 기후 역사에서 현재 상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낮은 상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6억 년 도표를 말하고 있는데 6억 년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구의 역사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 역사에 대한 논쟁을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 일단 이 지구 역사 기후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서 일단 그것을 수용하고 일단 6억 년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다. 이 도표에서 제일 밑바탕에 점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산화탄소는 400ppm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ppm이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고점은 이 고생대, 이때는 5000에서 7000ppm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질학적 역사는 이산화탄소와 기온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00ppm에서 이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막 기온이 막 급상승하고 문제가 된다면은 고생대는 7,000, 8,000ppm인데 그때는 지구가 뭐 불덩어리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리라면은. 그런데 그때도 별로 온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이 최저점이고 이 전체 기후 역사를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타당한 주장인가?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하고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하고 이 두 쪽에서 어느 쪽이 타당한 것인가? 기후 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이 임계점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산화탄소가 400ppm인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지구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정말 종말을 맞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400ppm이 어떤 근거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이 되고 있느냐,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위험을 강조하기 위한 자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그래프에 봤듯이 때로는 7,000, 8,000ppm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최저점 280ppm에서 400ppm까지 최저점인데 그 400ppm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의론자들은 현재 지구의 온난화가 19세기 초에 끝난 소빙하기에서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면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것, 이거는 사실인데 이것은 소빙하기가 끝나고 지금은 지구 전체 기온의 흐름에서 상승 곡선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이 더 옳은 건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잠정적인 결론인데 이 잠정적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인간이 배출하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관계,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와의 연관관계가 과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기후 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에 미치는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높건 낮건 지구 온도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된다면은 역시 이것도 기후 위기론자들,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첫 번째 점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의 성분 분포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증기를 제외하고 대기의 성분 분포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원형 그래프의 첫 번째 원형 그래프입니다. 니트로젠이 78%고 산소가 28%고 그 다음에 미량 원소가 1%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량 원소 10%, 요 밑에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4, 기타 가스가 0.03%, 이것이 원형 다이어그램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온실가스의 분포를 보면은 니트로젠과 산소는 온실가스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기의 99%는 온실가스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 중에서도 0.95%는 온실가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의 전체에서 온실가스는 대기의 약 0.05%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온실가스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말할 때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분포는 전체 대기의 0.0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은 온실가스에 수증기를 포함시키면은 전체 대기 전체 온실가스는 0.45%가 됩니다. 수증기를 빼면은 이 대기의 온실가스는 0.05%인데 수증기를 포함을 시키면은 0.45%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증기가 0.4%를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는 0.04%, 수증기가 0.4%, 이산화탄소는 0.04%, 그보다가 훨씬 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메탄, 이산화질소, 오존, 기타 미량의 가스가 0.01%입니다. 따라서 수증기를 제외하면은 모든 온실가스의 합이 대기의 0.05%다. 수증기가 가장 큰 비중을 그거에 이 앞에서 말하고 2번에서 말하는 온실가스의 10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증기가 이 온실가스 효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빼놓고 지금 온실가스 얘기하고 지구온난화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수증기가 온실 효과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온실 효과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 효과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산화탄소가 3.6%, 기후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산화탄소가 역할하는 것은 3.6%입니다. 메탄이 0.36%, 이산화질소가 0.95%, 오존을 비롯한 기타 가스가 0.072%. 이거는 이제 옆에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 효과의 95%,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은 3.6%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대기에 의한 한냉화 피드백이라는 말을 썼는데 온실가스는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발산을 시키는데 이 온실가스 발산을 시킴으로 거기에서 이제 열이 나와서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는데 이 온실가스가 무슨 비닐하우스처럼 이 열을 받아가지고 100% 지표면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실가스가 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다 발산합니다. 사방으로 발산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공중으로 발산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표면으로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다 발산하니까.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한랭화 피드백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수증기와 강수, 대류, 이류 그 밖의 기상 현상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 그 다음에 수증기가 쭉 올라가면은 또 날씨가 물을 뿌리면 더울 때 바닥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면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구 온도를 낮추는 한랭화 피드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에 의한 활량화 효과가 지표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면은 지구 표면의 온도는 약 영하 17.7도라 그럽니다. 영하 17.7도.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없으면은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영하 17.7도. 그 다음에 온실 효과가 있고 피드백이 없을 경우, 한랭화 피드백이 없을 경우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영상 60도씨가 된답니다. 영상 60도씨면 역시 생물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실 효과와 피드백이 모두 있을 경우에 지표의 평균 온도는 15도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표면의 온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피드백이 온실 효과에 의한 온난화의 58%를 제거합니다.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피드백이 없으면은, 온실 효과가 있고 피드백이 없으면은 60도인데 거기에 한랭화 피드백이 있으니까 15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60도에서 마이너스 17.7도, 이 전체 폭이 77.7도입니다. 77.7도에서 한랭화 피드백이 45도를 낮춥니다. 온도에 45도를 낮추니까 이 한랭화 피드백이 전체 기온 상승의 58%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면은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예측하는 그 온도 예측에 58%를 제거해야 실제로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론적 평가를 내리면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는 전체 온실 효과의 3.6%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온실 효과로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다면 이산화탄소가 미친 영향은 0.036도입니다. 3.6%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1도 상승할 때 이산화탄소가 미친 영향은 0.036도. 0.036도는 우리가 거의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거의 못 느낄 정도의 미미한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 효과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95%를 무시하고 4% 미만의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죠. 95%가 수증기, 구름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4% 정도 영향 미치는 정도의 4% 미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 현장에 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살인한 그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물건을, 멀찍이 앉아서 그 사람의 물건을 지키고 있는 사람, 너도 같이 살인 현장에 있었으니까 너도 공범이고 나중에 진짜 주범은 도망가고 없고 이 4%도 안 되는 물건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가 살인의 주범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95%가 수증기나 물에 의한 것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4% 미만은 이산화탄소를 붙들고 너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95%를 무시하고 어떻게 4%가 주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지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것은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의 연관관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정말로 지구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관관계입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좀 황색 부분을 칠하고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 산업혁명 이후에 1750년, 지금 이 그래프가 출발은 175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거의 미미하게 쭉 오다가 194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하고 기후 변화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본 것은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을 살펴봤고, 그것은 지극히 미미한 3.6%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갈 때 정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질 때 정말 지구 온도가 내려갔는가? 이런 연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점검해 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 기온의 변화의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기온이 내려가거나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그렇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 45년부터 1944년부터 지금 2010년, 2020년 가까이까지 이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파란 색깔로 쭉 상승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막 진폭을 하면서 이 검은색 여러 이제 기온 평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에 보여주듯이 1944년부터 1976년까지 기온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은 이때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1944년부터 1976년까지는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기온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76년부터 1998년까지는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 올라가는 거고 기온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온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하고 지구 기온의 변화하고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면은 지구 온도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이 지구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연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청색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진폭이 있고 붉은색 점색이 여기 지금 기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후 33년 동안 기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대로 1944년부터 1976년까지 33년 동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의 기온 상승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과 기온 변화의 연관관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또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산화탄소와 이 지구 온도의 연관관계에서 우리가 두 번째 또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은 이 지구 기온 변화의 역사입니다. 지구 기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지구 기온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더웠으니까 지구가 완전히 막 온난화가 된다, 막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길게 봐야 되고 10년, 20년, 크게는 100년, 200년 이렇게 봐야 이게 지구의 이 기온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지난 2000년 동안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2000년 동안 앞에서도 이게 한번 전체 그림을 보여줬는데, 2000년 동안 보면은 중세 시대에는 이 지구 온난화의 기구가 있습니다. 붉은 그래프가 최고점에 올라가는 게 중세 시대 때 지구 온난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최저점은
그러니까 온난화는 18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현재보다 기온이 훨씬 더 높은 중세 온난화 기기가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붉은 그래프의 최저점은 1600년부터 1700년 사이에 현재보다 기온이 훨씬 더 낮은 소빙하기가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0년경에 소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소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지금은 상승하는 국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지표를 나타낼 때,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의 지표를 나타낼 때 보면은 주식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럴 때 어떨 때는 상승하는 국면이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가는 국면이 있고,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지구의 기온도 그렇게 큰 주기로 지금 2000년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현재는 이 큰 그래프에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100년의 기온 그래프, 1100년의 기온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세 시대 온난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대에 소빙하기가 있었고,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IPCC의 1차 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기후온난화 아니면 기후위기, 뭐 기후 종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데이터가 IPCC를 막 다 이게 무슨 뭐 경전처럼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그래프가 이 1100년 기온 그래프 IPCC의 1차 보고서, 1990년도에 IPCC 1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온난기는 18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45년 이후.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미 지구 온난화는 훨씬 그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의 최근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과학적 설명은, 여기 IPCC의 1차 보고서니까 전통적인 과학적 설명은 최근의 기후 종말론자들이 강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구 기온 변화의 흐름을 뒤집는 흔히 말하는 하키스틱 그래프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하키스틱 그래프. 자료의 왜곡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이클 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재구성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1998년, 1999년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이 발표한 지구 온도 그래프는 지구 온난화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 이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봐라, 기온이 지금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 그래프를 거의 대부분 이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 이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앞에 그래프와 한번 대조를 해보면은, 앞에 그래프는 여기서 중세 온난화 기기가 있었습니다. 근세 소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구가 온도가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하키스틱 그래프 보면은 여기서 중세 온난화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근세 이 소빙하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2001년도 IPCC의 3차 평가 보고서의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 IPCC가 1차 보고서는 이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1990년도에. 그런데 2001년도에 와가지고 3차 보고서는 이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앞에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전혀 내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1차 보고에서 사용한 이 그래프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전통적인 과학적 기록. 그런데
지금 3차 보고서에서는 이 하키스트 그래프를 자기들의 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IPCC 입장이 10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후 온난화, 지구 위기, 기후 변화 할 때 IPCC를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IPCC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이거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그들이 무슨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IPCC 자체가 정치적인 편향성에 물들어 가지고 이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객관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논문들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딱 보면은 앞에 1차 보고서하고 3차 보고서하고 이 둘을 비교해 봐도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1차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했는데 10년 사이에 전혀 다른 자료를, 자기들의 핵심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그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검색하고 인터넷 자료 검색하고 그다음에 요새 AI를 보고 이래 보면은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이 그래프를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재미삼아서 AI 한번 네가 딱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딱 대어서 AI 질문이 재료인데, IPCC 1차 보고서에 보고된 지구 온난화의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이제 제가 이 AI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답변이 물론입니다. IPCC 1차 보고서에 보고된 지구 온난화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밑에 그래프 딱 했어요. 이 그래프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앞에 이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 제가 1차 보고서 그래프 물었거든요. 1차 보고서 물으면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AI에 질문하니까 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앞에서 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밑에 설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0.6도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0.6도. 아까 제가 1.1도에서 1.19도 거기에 한랭화 피드백 빼면은 한 58% 빼면은 이제 0.5도 내지는 0.6도.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만 0.6도 상승이 맞아요. 아까는 기후 위기론자들은 1도에서 1.19도 상승했다고 주장하는데 한랭화 피드백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랭화 피드백 들어가면 실제로는 0.6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PCC는 이 상승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 지구온난화입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다. 이게 그냥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지금 기후온난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다 마지막 문단 요 문장이 나옵니다. 요 문장. 예.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은요, 거의 대부분 요 결론, 마지막에 요 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문제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뭔 얘기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보고서에서 이제 AI가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이 답변 보면 AI가 이렇게 보고하고 AI가 답변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이게 마지막 문단 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3차 보고서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질문돼요. 앞에 요 그래프는 요거는 3차 보고서 그래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AI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답변이 뭐냐 하면은 네, 맞습니다. IPCC의 1차 보고서에는 지구 온난화의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는 뭐예요, 그러면? 앞에 이거라고 딱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3차 아니냐?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3차하고 이거는 1차에는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AI 믿으면 안 돼요. 이 맹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거짓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두 개를 캡처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금 AI가 얼마나 왜곡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IPCC 1차 보고서는 1990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는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앞에 그 1차 보고서 있는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결론을 내놨잖아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기온 상승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결론에 반대되는 것은 AI가 숨겨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거 그럴 리가 있냐? 그렇지, 숨겨버려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IPCC의 3차 보고서는 2001년에 발간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의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차 보고서에 보고했던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인데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기하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IPCC의 1차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의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1차 보고서 그래프 뭡니까 하니까 딱 보여줬잖아요. AI가 보고 이거 3차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3차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맹신하고 있고 AI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알고리즘의 문제가 99% 기후 종말란드들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컴퓨터 검색하면은요 99%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에 불리하면은 정보를 숨겨버립니다. 즉 1차 보고서 기록표 뭡니까 하면 1차 보고서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1차 보고서는 그래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겨버립니다. 이거를. 사실에 대한 정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자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 검색해보고 AI 물어보고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얼마만큼 이것을 사실을 바로 가르치고 잘못된 정보를 교정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99%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기후종말로 다 가버립니다. 검색합니다. 그쪽으로 나오니까. 왜 이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장의 이 시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AI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에 위배되는 것, 답에 맞지 않는 것은 정보를 숨겨버리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쪽으로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간에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두 개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정보가 왜곡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온 변화와 흐름을 뒤집는 하키스택 그래프 등장이 요 그래프하고 똑같잖아요. 앞에 하키스택 그래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하키스택 그래프입니다. 하키스택 그래프가 쭉 가다가 갑자기 쫙 올라갔죠. 요 그래프가 뭐하고 지금 딱 모양이 같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배출이 상승하는 요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구 변화의 흐름을 뒤집는 하키스택 그래프는 산업혁명 이후의 기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일치시키는 자료입니다. 요거하고 앞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됨으로써 기온이 올라갔다 이게 지금 앞에서 이 전제를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맞아야 되는데 앞에 객관적인 자료는 1차 보고서는 그게 안 맞았어요.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3차 보고서는 이 자료를 딱 맞춘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온도 증가했다. 이 자료를 맞춰가지고 만든 게 이게 하키스택 그래프라는 심증을 우리가 충분히 일단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키스택 그래프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기온 상승,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론, 기후 종말론 이런 유튜브 강의나 어떤 이 자료를 볼 때 아마 그 강의하는 분들 대부분 하키스택 그래프는 반드시 나옵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이게 그걸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온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키스택 그래프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마이클 만이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만은 캘리포니아의 강모 소나무에 비교적 적은 나이테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프 반도의 삼나무에서 추출한 매우 적은 샘플에 대한 온도 측정 자료에 의존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그래프를 만든 것은 이 나무의 나이테에 근거해서 지구의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 IPCC도 나이테 데이터가 온도 재구성을 위한 열악한 자료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IPCC도 그전에는
이 나이테에 근거해서 지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자료다. 그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IPCC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이클 만은 나이테를 사용해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온도 그렇게 증가한다는 데이터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의심스러운 온도 측정 자료를 사용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나무 몇 그루 가지고 전체 지구의 온도를 측정한 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자의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여론조사할 때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요 강남에 있는 사람 한 100명 정도 전화 면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답변하지 않는 사람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변 빼버리고 그 중에 한 50명 자기 원하는 답변 한 50명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게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만이 만든 나무 나이테로 만든 이 지구 기온 상승 그래프는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극히 적은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했고, 그 다음에 그 온도 측정에서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목적이 맞지 않는 거 빼버리고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키스트 그래프의 문제점 두 번째는 만이 사용한 수학적 및 통계적 방법론에 여러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이 두 명의 캐나다 연구원의 상세한 검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한 이 자료가 나무 나이테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수리적인 심각한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키스트 그래프는 앞에서 언급한 내적인 문제, 이 데이터가 심히 적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적은 데이터도 자기 목적이 맞지 않는 거 빼버리고 자기 목적에 맞는 것만 사용했고, 이게 심각한 내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거,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 이게 내적인 문제입니다. 적은 데이터, 자기가 원하는 거 취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방법론에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그것의 신뢰성은 입증될 수 없다. 하키스트 그래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을만 하다는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키스트 그래프가 이제 발표되고 그다음 그게 틀렸다,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그래프가 맞다, 옳다 또 그런 논문을 또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하키스트 그래프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막 논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진실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판정하자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진실 게임입니다. 이런 진실 게임이 있을 때는 이게 다른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무 나이테보다 더 정확한 최근의 온도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하키스트 그래프가 보여주는 기온 상승에 대한 신뢰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한 외부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키스트 그래프가 옳다 틀리다, 여기에서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나무 나이테보다가 더 정확한 기온 측정 방법으로 기온을 측정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진실 게임의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둘이 빡 부딪혀가지고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둘이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때 그러면은 그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블랙박스 보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증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하키스트 그래프를 놓고 벌어지는 진실 게임에서 블랙박스 보자. 블랙박스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외부적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적 검증 첫 번째가 최근 위성에 의한 기온 측정입니다. 위성에 의한 기온 측정. 지구 온도에 대한 위성 데이터는 정확성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우선합니다. 나무 나이테는 IPCC도 그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그 자료라고 앞에서 자기들이 경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2001년도에 제3차 보고서에 만의 그 하키스트 그래프를 자기들의 핵심 자료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게 자기 모순이잖아요. 나무 나이테는 믿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그거를 나중에는 그 자료를 또 자기들이 인용해가지고 이게 우리 핵심 재료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 나이테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위성에 의해서 온도 측정이, 이거는 우리가 오늘 과학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무 나이테보다는 이 위성의 온도 측정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979년에 발사된 기후 위성은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데이터는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 동안 온난화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부터 이 앞에 98년까지 한 20년간 이렇게 이제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전체 그래프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정체된 요 그래프에서 이제 중간에 올라가는 요 부분을 기성 데이터도 이제 위성 데이터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본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기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정체된 요 그래프가 위성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위성에서도 지금 여기에 이 1979년부터 한 98년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온도가 올라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부터는 예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온도가 정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키스텍 그래프에 의하면은 이게 쫙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정체 상태가 18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앞에 보여준 그래프가 맞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정체된 상태. 하키스텍 그래프는 시종일 올라가는 거였고, 그런데 위성 데이터는 올라가다가 정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앞에 우리가 본 자료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위성에 의한 기온 측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앞에는 올라가다가 18년 동안은 정체된 요거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이 도표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준 도표죠. 이게 처음에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정체된 것, 이 도표를 보면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첫 번째는 떨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상승하고, 세 번째는 정체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이클만이 만든 그 하키스텍 그래프, 나이테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와 일치하지 않고, 또 앞에 나중에 이 지구 위성을 통한 기온 측정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맞다는 거죠. 위성에 의한 온도 측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하키스텍 그래프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1970년대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보다는 빙하기에 대한 경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976년까지는 지구의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앞에 이 그래프에 보면은 1944년부터 1976년까지 첫 번째 이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1970년대에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보다는 빙하기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면은 니젤 켈더는 1975년에 최근 몇 년과 몇 달 동안 과거 빙하기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새로운 빙하기의 위협이 이제 인류에게 엄청난 죽음과 불행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핵전쟁과 나란히 서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지금 온난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구가 지금 빙하기로 가고 있다.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케네스 왓슨은 1970년 첫 번째 지구의 날 축사에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상은 2000년까지 11도 더 추워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빙하기에 넣는 데 걸리는 것의 약 2배이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막 걱정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1970년대는 빙하기를 걱정하고 지금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하키스텍 그래프를 보더라도 1945년부터 기후가 막 계속 올라갔다고 말하는,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지난 역사를 보면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70년대 이런 사람들이 빙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그 자료들은 남아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키스텍 그래프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984년 12월에 개봉된 The Day After, 핵전쟁을 묘사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빙하기 핵겨울이 올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보여주는, 이것이 다 1970년대 이 빙하기가 오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1945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 앞에 그래프가 과학적으로 그게 지구 위성의 측정으로 인한 온도 변화도 맞는 것이고, 또 지나간 역사를 보더라도 1970년대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을 봤을 때 그때는 지구의 기온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94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옆에 그래프에 보여주듯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18년 동안 온난화의 추세는 중지되었다.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대각선으로 푸른색, 청색 그래프 쭉 올라가는 것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 온도입니다. 온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론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자기들 생각을 하면은 이 기온이 정체되는 것이 쭉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하키스트의 그래프에서 말한 대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 예측의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론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나타났냐?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온난화가 없는 이 오랜 기간 동안 18년 동안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구 온난화 계속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 사이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게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 쓰지 않고 기후 변화라고 씁니다. 기후 변화, 좀 포괄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왜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은 지구온난화가 틀렸으니까. 18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구는 지금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구온난화 했다는 이게 지금 말이 먹혀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기후변화면은 이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정체되는 그거 다 포괄적인 거죠.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기후변화라고 계속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온난화에서 기후변화라고 용어 바뀐 이 자체가 기후 종말론자들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정리하면은 2차 세계대전 후 33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했지만은 기온은 오히려 떨어졌다. 33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온난화는 지구상의 교통량 증가나 석탄 화력 발전소의 증가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 말은 뭐냐면은 1945년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배출량이 많아지고, 그때 이제 뭐 자동차도 많아지고 산업활동이 많아지고 이래서 많아지는, 근데 지구온난화는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하키스트의 그래프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상승하기 전에 이미 현재 지구온난화 추세는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인 요인이 1900년 이전에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자료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기온 상승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이 맞냐 할 때 두 가지 이제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친 영향.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3.6%, 미미한 영향. 온도로 말하면 1도 올라가는데 0.036도 올리는데 불과하다는 거.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 온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살펴본 대로 지구 기온 변화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위성으로 측정한 온도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키스트의 그래프가 그게 진리가 아니고 위성으로 보여준 그 온도 데이터가 하키스트의 그래프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후 위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키스틱 그래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생태계에 미치는 유익한 점, 이 기후 위기론자들 유익한 점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오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 중립, 뭐 탄소 중립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뭐 죽음의 가스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오염 물질이 아니다. 여기 보여준 그래프가 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하면은 가져오는 생물학적, 사회적 유익이 뭔지를 옆에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러면 이산화탄소 증가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증가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곡물 생산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것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땅 속의 습기를 더 많이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산불과 가뭄의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식물이 탄소 동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 숨구멍을 많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열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은 지표면 땅에 있는 수분을 많이 뿌리로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빨아들여 가지고 계속 공중으로 날려 보내니까 이 땅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식물들이 탄소 동화장을 하면서 이거 숨구멍을 많이 안 열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만큼 수분이 증발이 적다는 거죠. 적으면은 땅 속에 있는 수분도 그만큼 증발이 적어지고 땅을 오히려 습도가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가뭄이나 또 이 산불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나서 이산화탄소가 식물 성장에 촉진한다는 것은 이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작물은 그 작물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기를 돌립니다. 우리가 이거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산화탄소 배출기를 돌려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이산화탄소 양을 많게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많게 해가지고 그 식물이 빨리 성장하도록 만드는, 이것만 봤을 때 정말 이산화탄소가 오염 물질이라면은 비닐하우스에 틀면 안 되잖아요. 작물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잘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결코 이산화탄소는 오염 물질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 ppm 이하면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밑에 붉은색,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바텀 라인, 최저지점입니다. 요 입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산화탄소가 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지구상에 식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산화탄소는 지극히 낮은,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식물의 성장이나 이런 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과장하면은 인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구 생태계에 유익을 주었다, 역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00 ppm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400 ppm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발휘하게 된다는, 이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 400 ppm이 위험하다는 걱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 ppm 이하이면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400년 이전에 280 ppm은 지나치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 자동차 이 연료 탱크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료 탱크의 8분의 1 정도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연료 탱크가 넘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400 ppm이 임계점이다. 이거 넘어가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지금 이 기후 위기론자들이 막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연료 탱크로 보면은 400 ppm은 거의 앵꼬 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인간의 생존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 물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무슨 대단한 오염 물질이고 무슨 살인가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 평가. 지금까지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인간이 산업활동을 통하여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추정하고 불확실한 추정에 근거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후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원인이 아닌데 그러면은 그럼 기후 변화가 없다는 말이냐, 기후 위기가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기후 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그 기후 변화가 없다, 기후 위기가 없다, 없다는 게 아니고 기후는 수시로 변합니다. 항상 변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현재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의 주범이 아니라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아닌데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탄소 중립 정책을 취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지구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산화탄소를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탄소 중립 정책은 원인을 잘못 진단한 잘못된 처방책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처방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마치 당뇨병 환자를 말기 폐암 환자로 진단하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강력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당뇨병이 있으면 몸이 질병이 있는 거죠. 질병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당뇨병은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에 기후 위기가 있고 기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는 인간으로 말하면 당뇨병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 정책은 이 당뇨병 수준의 이 지구의 이 위기를 폐암 말기 환자로 취급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부정되는 항암 치료를 하라고, 그걸 강조하는 것 같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당뇨병이 있는데 의사가 폐암 말기라고 항암 치료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의사는 돌팔이 의사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모든 이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정보의 왜곡,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는지 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AI나 이 모든 것들이 답정납니다.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맹신하면서 거짓인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동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많이 듣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오늘 긴급 녹화된 방송 화면이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나가게 돼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키스틱 그래프라는 개념 배웠죠. 하키스틱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던, 그리고 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왜곡이었고 특정 집단에 의한 어떤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IPCC 세계 기상 기구 자체가 이제 정치 집단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고, 그래서 자료를 인용해야 될 거는 인용 안 하고 자기들한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인용할 건 인용하고, 이런 경향성이 있고, 그것이 심지어
AI까지 요즘 뭐 모르는 건 다 AI 두드려 보잖아요. 그런데 AI까지도 이렇게 일종의 이제 세뇌를 시켰다고 할까? 잘못된 원천 정보가 잘못 입력이 돼서 어떤 때는 하키스텍 그래프를 보여주고 어떻게 물어보면 또 하키스텍 그래프는 없는 것처럼 결론을 내고 하는 이런 현상이 참 놀라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교수님이 이 매스컴에서 언급되는 이런 많은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참 무리가 있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게 지금 이번에 12월 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5년 동안 이게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17년간 막아왔던 차별금지법 막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우리 사회는 이 동성애가 당연하고 사회적성 이런 것들이 뭐 당연시되는 이런 사회를 급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깨어난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17년간 막았는데, 참 유감스러운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설계가 된 건데, 우리가 이른바 좌파 정부, 이른바 우파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좌파 정부에서 설계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세상을 거대한 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어 온 거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러한 이론과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서 문화적 막시즘, 네오막시즘에 설계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세상 선진국들을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한국에 상륙해서 복음주의로 어렵게 힘들게 막아내고 있는데, 이 이른바 우파 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설계 방향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오늘 기론평 교수님 지금 이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막는다고 텐트 농성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오늘 와서 녹화를 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오늘의 이런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셔서 악한 법, 악한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각계각층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켜가는 저희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삭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주중에 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과천에 있는 텐트에서 자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왜 문제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인권정책 NAP란 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국가인권정책 NAP는 National Action Pl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부 부처가 이 계획에 따라서 5년 동안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올해 12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쯤에 거의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만이 우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현재 법무부에서 만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권고안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잘못된 인권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선진국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인권 침해가 심한 나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서만 하지 선진국에서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후진국형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기관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기 때문에 구태의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법률에서 이걸 만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전에, 이게 5년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5년 전 2018년도에 제3기 NAP를 반대하는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체복무제도 도입하고 노동인권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의 확산.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평등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젠더 평등이라고 하죠. 50여 가지의 젠더 간의 평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기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인권 친화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등재하고, 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기의 NAP에는 굉장히 나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2018년도 5월 달부터 저희들이 NAP 규탄 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앞에서도 하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제가 그 당시에 과천에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했고요. 그때 그 여성분이 삭발을 했고요. 저도 그때 삭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앞에서도 우리가 했고,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혈서도 써가면서 NAP 결사 반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우리가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강당을 꽉 채워서 우리가 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0월 달에는 광주에서 5만 명이 모여서 NAP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반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독소조항 있는 그대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년이 지나서 제4기 NAP가 이제 올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NAP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 사실은 작년에 NAP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2022년에 공청회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공청회를 연기했고요. 올해 8월 달에 NAP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저희들의 의견을 듣질 않았어요.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1년만 연기했지 그대로 공청회를 하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올해 8월 달에 했던 이 공청회의 발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빨강색으로 표현된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유권 분야에 가면은 그 사회자부터 해서 발제자, 토론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공청회의 발제자들이 정말 좌우, 정말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찬반이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청회가 열리는 8월 29일 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고요.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NAP 규탄 세미나를 했어요.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과천 법무부 앞에서 우리 규탄 집회를 했고요. 그때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문 광고를 2번 냈습니다. 8월 달 그 공청회 할 때하고 이번에 2번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나갔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우리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23년 제4기 NAP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AP에는 정말 나쁜 부분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를 먼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AP에 성평등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용어를 모두 다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보면은 NAP 초안에 보면은 조직 내 성평문화 실질화, 성평등 문화 콘텐츠 및 실천 문화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및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성평등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평등이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한다는 근거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2014년도에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진술인이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진술인은 이 숙명여대 법대 김용화 교수님이에요. 이 김용화 교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대로 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우리나라의 여성단체 중에 제일 큰 것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이 협의회 회장님이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은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대 젠더법학연구소의 장명선 연구원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기에는 무르익지 익지 않았다. 만약에 이 성평등을 사용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술인 4명 중에 3사람이 성평등을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에는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 지향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보면은 외국에서의 성평등 관련 법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성평등 관련 해외법 동향 및 지원 체계에 관한 법제 분석이라는 자료집을 냈어요.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보면은 그 내용에 10페이지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평등원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 그러니까 이 명문으로 이렇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제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게 해석에 의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를 예를 드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2000년부터 남녀평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평등하면 남녀평등이었는데 이제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 의하면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 또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에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 안에다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헌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산하면서 1월 달에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6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성평등, 영어로 섹스, 이건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 젠더는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차이, 후천적. 그러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가면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해 가지고 가족 성립에 있어서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성평등을 바뀌게 되면 이 동성혼도 인정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평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021년 6월 달에 미국 LA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영국에서 수술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수술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기 수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인데 완전히 남자 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여성교도소 가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런 일이 성평등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그 초안 내용을 보면 국제인권규범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3차에 비해서 3기에 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 3기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중립적으로 왔지요. 논의식 합리적 의견 제시했으니까 중립적으로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빼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합리적 의견 제시보다는 합리적 반대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냅니다. 자, 근거 이유로는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은 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데 이 법무부가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내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금지사항으로 보는 차별, 비하, 혐오 표현의 용어를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NAP 안에 가면은 혐오 표현, 차별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NAP 초안을 보면 차별, 비하, 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이런 제목 하에 밑에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150표 가면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이게 제목이고 그 밑에 여러 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NAP 안에는 이 혐오 표현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데 왜 이걸 반대하는가 하면 혐오 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고 미국도 없고. 그래서 이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도에 이런 판결을 했어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에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혐오적 표현이라든지 차별적 언사나 행동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지만 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는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NAP는 이 혐오 표현 금지의 근거로 규정을 되게 들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기준 될 수 있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표현
혐오 표현 금지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NAP에 보면 지금 여러 군데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빼는 걸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삭제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인권정책 기본법안이 정말 안 좋은 법안이에요.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고요. 유사차별금지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를 수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인권기구는 차별금지법 만들라, 낙태합법아, 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받아들이라고 이 인권정책 기본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인권조례의 근거법안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근거가 없어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권정책 기본법이 만들 지금 근거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권정책 기본법은 국가인권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인권이 독재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결합, 동성결혼이 포함됩니다. 자, 정말 그것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족의 보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동성결혼 합법화 됐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문구를 넣자 이렇게 했어요. 미국은 찬성했습니다. 미국은 동성결혼 지지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도 유엔 사회개발위원회가 결의안에다가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족 지향이라는 걸 썼어요. 자, 가족 지향이라는 걸 쓰니까 미국이 이거를 항의했습니다.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더 강력한 용어를 왜 안 넣느냐?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다양한 가족의 동성간 결합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2022년에 국가인권위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하는 거예요.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동성결혼을 이제 합법화하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에도 다양한 가족 구성원, 다양한 가족이 바로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한 5개보다는 조금 덜한 그래도 나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의 잘못된 성평등 및 인권 정책을 삭제해야 됩니다. 보면은 NAP 초안에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만들어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을 이제 맞춰서 예를 매뉴얼을 만들겠다. 사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적 제한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경찰청 인권위원회 이런 것이 포함돼서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경찰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개방형 인권정책과를 신설하겠다. 그 다음에 경찰의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및 경찰청 성평등 목표 종합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게 자꾸 나쁜 잘못된 왜곡된 인권을 가르치고 또 성평등을 계속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이 공권력이 왜곡된 인권관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는 인권 행동 강령이나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이미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넣으려고 올해 3월 달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반대하는데 그게 NAP에 또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을 포함한 외부 단체들이 경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영향,
왜곡된 인권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임신준결약품의 안전한 사용 지원. 이게 낙태약입니다. 낙태약. 현재 우리나라에 낙태약이 불법이거든요. 근데 요 NAP 내용을 보면은 이 낙태약을 합법화할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현재 낙태죄가 개선 입법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낙태 전면 합법화를 초기화해야 돼요. 또 약물 낙태에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NAP에서 이걸 빼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청소년 대상 잘못된 인권과 성교육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초안에 보면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교육 매뉴얼 개선하고 강사 역량을 강화 등 서비스를 제고 추진. 그러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을 계속하면서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반대합니다. 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정말 나쁜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게 NAP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산모들이 이제 의료비 문제 때문에 현재는 만 19세 이하에는 우리가 의료비 지원하는데 이걸 24세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또 우리가 반대합니다. 아니 24세 이하면 여대생, 대학생들까지 다 포함하는데요. 그러면 대학생들까지도 이 미혼모가 되라는 뜻이냐?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인권이라는 내용이 많아요.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인권 감수성 향상. 성인권, 이 성인권이 성을 인권이라는 개념에 넣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권이라는 대신에 그냥 인권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음란한 성교육을 가르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지지 옹호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대학생들이 미혼모 되는 걸 권장하는 걸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인권이 마치 성관계가 인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라는 게 나와요. 지금 NAP 초안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그 116페이지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바꿔라. 왜? 유니버설 디자인 안에는 성중집 화장실 설치가 포함됩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22년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을 누가 받았느냐?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데 받았는데 거기에 성중집 화장실이 있어요. 또 영국의 리버풀 박물관에도 이 유니버설 디자인 하나로 성중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중집 화장실을 우리가 반대해요. 왜? 여기서는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서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왜곡된 인권을 가진 국가인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길 바래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NAP를 통해서 자기 영향을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최소화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 94면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들을 전문 연수합니다. 기자들을 연수해서 뭐예요? 잘못된 왜곡된 인권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삭제해달라. 이 기자들이 국가인권에 영향을 받기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도 역시 빼달라. 왜? 이걸 국가인권위에서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AI 요거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기다가 또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넣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에는 하여튼 동성애 옹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빼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도교육청하고 국가인권위가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국가인권위가 들어오는 것이 안 됩니다. 국가인권 또 학교 규칙에다가 얼마나 또 나쁜 걸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직무 매뉴얼과 지침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인권에 권고사를 넣어라. 국가인권 권고사를 넣는 걸 우리가 반대합니다. 왜? 국가인권 권고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국가인권에 그냥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은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들어있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왜곡된 인권관이 학생 규칙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이 국가인권의 권고 사례 중에는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낙태죄를 비범죄해라, 동성을 합법화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국제인권 기준을 이행 홍보하지 말 것. 그러니까 NAP 초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제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라.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이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교육 강화,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와 번역본을 발간해요. 국민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대합니다. 왜? 아까 말했던 대로 국제인권기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공고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젠더라는 용어를 성별로 바꿔달라. 이 젠더라는 것은 수십 가지 성정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NAP 초안에 있는 젠더를 우리가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2018년도에도 텐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한 3개월 있었고요. 지금은 2023년 올해 이제 텐트를 만들, 옛날보다는 텐트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한 5인용 되는, 옛날에 1인용인데 이제는 5인용 정도 되는 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NA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한 달밖에 못 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국회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좀 힘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이런데 좀 정부에 말해달라고, 특히 지도부, 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이런 정당의 지도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부에 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11월 9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삼각지역에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독소조항 가득한 NAP 전면 개정 촉구 대형 집회를 해요. 정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만이 정치권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구나 알고 이렇게 이걸 고려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안에서도 설득하지만 밖에서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정치권에서 정말 이거를 바꾸게 돼요. 특히 그다음에 영남이나 이런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 중에 하여튼 계속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5년 전에는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적은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방파제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뭐 전 세계 특히 잘 사는 나라들은 정말 타락을 했어요. 제가 이 사생아 비율을 보면 칠레가 74%, 10명당 4명, 프랑스는 10명당 6명, 영국은 10명당 5명, 미국은 10명당 4명, OECD 평균이 10명당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2%밖에 안 됩니다. 사생아 비율이. 자, 그 이유는 뭐냐? 밑바닥에는 포르노가 있어요. 지금 여기 초록색이 포르노 합법화입니다.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이게 포르노가 합법화된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된 영역입니다. 빨강색. 그러니까 북미, 남미, 서구 유럽. 그 조금 전에 포르노 합법화된 영역하고 이 동성결혼 합법화된 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는 엄난 포르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OECD 38개국의 사회적 금기 현황표입니다. 5개의 금기인데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개의 금기 사항에 대해서 OECD 38개 국가를 쭉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허용입니다. 금지된 나라가 별로 없죠. 대마초만 조금 금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대마초가 조금 금지되어 있지 다른 건 거의 금지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OECD 국가 중에 매춘은 2나라만 금지하고 36개가 허용입니다. 2나라 금지됐는데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하고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거의 80%가 허용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60%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주는가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정말 이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물론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금지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 살게 되면서 다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거룩함의 싸움이고 헌신의 싸움이다. 그럼 왜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헌신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음란물, 포르노 때문에 거룩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우리나라만큼 무너지지 않게,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 헌신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막아야 되고요. 지금 당면 과제는 뭐냐? 이번 달에 NAP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말 이 NAP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목소리를 내면 정치권에서 우리 말을 듣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저도 지금 열심히 과천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지금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제가 1인용 앰프를 가지고 목소리를 냈어요. NAP 정말 수정해 달라고. 이 공무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서구는 모르고 당했어요. 우리나라만큼은 알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해서 반드시 이걸 막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자세한 자료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QR코드를 보게 되면 자세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PPT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퍼뜨려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화면 전달됐죠? 예, 잘 보시고 잘 들으셨죠? 정말 거룩함의 싸움, 헌신의 싸움입니다. 이 텐트 농성하시고 벌써 3주 됐죠. 삭발도 하시고 규탄 집회, 또 뭐 여러 가지 그 1인 시위 또 현장도 있고, 참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싸워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싸워도 정치권에 또 이 칼자루를,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거룩한 싸움에 꼭 동참해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도표 보여주셨는데, 매춘, 사천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 지구상에 이 모든 걸 다 금하는 국가가 우리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정말 방파제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쌓는 국토순례 대행진 3번째 했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11월 1일 날 3차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가 완주식을 가졌습니다. 고성통일전망대 교회에서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죠. 마지막 구간이 이제 통일전망대까지였는데 19km 그날 행진해서 402km를 완주했습니다. 1, 2차, 3차의 행진을 다 합하면 이 거리가 1570km입니다. 우리가 세운 거룩한 방파제 35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2024년 내년 3월 1일부터 또 이 제4차 거룩한 방파제 국토 순례 계속됩니다. 그때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 계속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순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 인권정책 기본계획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해드린 대로입니다. 11월 2일 이미 이건 했고 계속해서 규탄 대회 이어지고 있고 또 집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 NAP 강력 규탄 집회 11월 7일 날 정부 과천청사의 정문 맞은편 꼭 참석해서 규탄해 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 전달돼서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11월 9일 날 대형 집회 또 예정되어 있죠. 그날은 아까 기런평 교수님 예고해 주신 대로 11월 9일 11시 반에 삼각지역 대통령실 부근에서 이 대형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 밖에 영남권 집회도 있고 각 지역별로도 집회가 있는데 마음의 감동 오시는 대로 꼭 행해 주셔서 꼭 참석해서 이 거룩한 방파제에 동참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행사 예고해드리면 생명윤리 세미나 마약 중독. 요즘 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건 마약도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마약 중독의 심각성 문제를 진단해보는 의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마약 중독 문제를 진단해보는 세미나 11월 17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충현교회 배단위홀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서 지식무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45번째 또 오늘 강연 주신 최재호 교수님 다시 오셔서 탄소 중립 정책은 반문명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행동을 강요한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강연인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깨우치고 그러한 지식들이 사실은 그러한 어떤 음모적 세력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우쳐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려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뒤덮고 이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은 깊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이 쓰여진 역사가 또 앞으로 진행될 역사가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우리가 17년간 그런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과 싸워왔는데 마지막 고비에 이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저렇게 현장에서 애쓰는 많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꼭 막아주셔서 지난번에 잘못된 교과서를 막아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날이 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깨어내길 원합니다. 이 차바가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방송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다음번에도 진행되는 모든 순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